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네, 휴가 중에 이수기 기자를 대신해 진행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였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고,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지금 뭐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도 최악이고, 또 어제는 또 뭐 중국 그리고 러시아 군함기가 카디즈 그리고 영공까지 침해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민감한 상황인데요. 볼턴 보좌관 왜 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왜 왔을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카드가 좀 있겠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볼턴은 가장 급한 게 자기가 저질러 놓은 불을 다 꺼야 되거든요. 베네수엘라, 호르무즈 등등. 네.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이 볼턴 보좌관한테는 네네. 어디랑 또 전쟁하고 싶냐 물어볼 정도잖아요. 전에 그 아일랜드 총리하고도 만날 네, 때도 맞아요. 그 너도 아일랜드 또 침략하고 싶냐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하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 지금 불을 질러놓은 데가 많은데, 네. 불 질러놓은 거 좀 이렇게 끌 땐 좀 끄고 책임을 좀 져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호르무즈에서 연합 호위체 참여라고 하는 게 아마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지금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갈등 조정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기대를 좀 하고 네네.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중첩된 상황. 예, 역시 볼턴이 오면은 뭐든 하여튼 좀 시끄럽구나. 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도 좀 이렇게 일이 터지고,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굉장히 난세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난국이죠. 네. 뭐 가이도 국회의장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밀었고,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곧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압박에 네. 못 견뎌서,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를 굉장히 추진을 했던 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고, 예. 워낙 강경파니까요. 네. 근데 그게 의외로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이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틀어졌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가 나와갖고서는 뭐 전쟁을 한 해 만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도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있었고, 제대로 잘 안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게.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뭔가를 이제 조금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일본하고 한국을 들리는 것은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걸 좀 중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얘기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양국에서 원한다면 내가 중재할게 라고 그렇죠. 얘기는 했는데,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가서 좀 한번 좀 간을 보고 와라 이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틀어지면은 미국은 골치가 아프죠. 한미일이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시작하는 네. 중요한 출발점인데, 특히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할 때 호주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행동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꼭 같이 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 뭐 그럴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데서 지금 한일 관계가 좀 틀어지고 하면은 미국의 구상에 굉장히 좀 치명적인 차질이 좀 빚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좀 한일 관계 좀 어떤지 좀 보고 붙일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붙여보아라라고 하는 거고, 그럼 더 좋기로는 또 한국과 일본의 이제 해상 병력이 호르무즈에서 같이 연합 호위체까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번에 가서 한번 좀 그 일 좀 한번 해보고 오시오라고 하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그 볼턴 보좌관 가기 전에 한일 양국이 원하면 내가 또 나서겠다라고 하는 걸 또 군부를 또 떼주기도 좀 하고, 그렇군요. 예, 여러 다방면의 카드를 좀 가지고 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인도태평양 전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네. 청와대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꺼냈어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사실 우리 정부가 좀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듯한 그런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그런 인상이었는데, 그때 그 항상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그게 경제적인 협의체로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일본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주축이 되어 있고. 인도는 요새 좀 약간 삐딱선을 타고 있는 상황, 굉장히 많이 삐딱선을 타고 있고, 그래서 거기 그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조금은 사실은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이 그러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가도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죠. 계속 좀 관망을 하면서 우리도 상황을 좀 봐야 네. 되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게 개념 전략이었잖아요. 처음에.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니까 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유라시아를 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근데 봉쇄하는데 저쪽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 이란 문제로 좀 시끄럽고, 근데 이제 극동 문제 지역에서 한반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는데 어제 이제 한번 좀 그렇죠. 불장난을 좀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동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건 바로 이제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살짝 좀 간을 보고 그게 또 마침 또 볼턴 보좌관이 오는 날 또 우연히 겹쳐가지고 지금 우연일까요? 오래전부터 아마 뭐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한다고 약속은 네네.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볼턴 보좌관이 온다고 하니 날짜를 뭐 좀 땡기고 뭐 했는지 네.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서로 계획하고 있던 건데 볼턴 보좌관의 뭐 방한과 방일 문제도 계속 이제 계획을 하고 있던 거고 중로도 연합훈련을 하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뚝딱 해가지고 맞출 수 그렇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주 전부터 아마 이제 조율들을 하던 것들이 이제 어제 한 번에 복합적으로 터진 것이다. 이제 그게 단순하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뭐 독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비행하러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미국과 일본이 주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좀 공세적으로 네. 개념 구상을 지금 구체하고 있던 그 와중에 더 하면 재미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반도 상공에서 사인을 보낸 거군요. 사인을 보낸 게 또 마침 또 볼턴 보좌관 올 때 또 겹쳐져서 좀 시끄러웠던 것 근데 같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같이, 방공식별 구역은 많이 침범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둘이 잘 보도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연합군사 훈련을 꽤 많이 했죠? 했고 예, 작년에 예.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단 크게 말이에요. 했죠. 예. 동해상에서 네. 그렇게. 러시아에서는 몇만 명 병력, 30만 병력이 왔다나 네, 하여튼 맞아요. 그러고요. 중국에서도 한 3천 명 이상이 가고 비행기도 한 1,000대 가까이 뜨고 뭐 이제 그랬던 걸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가운데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월 관계가 점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네.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또 이제 공동 대응도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모르는 사이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소미아. 네. 예,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거를 파기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유지를 할 생각인데 뭐 재검토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면서 근데 일본 측에서는 지금 지소미아를 자기네가 먼저 파기는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11월 23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이거를 90일 전에 이제 한쪽이 파기를 하겠다면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실 파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8월 24일 24일,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우리가 파기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모든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먼저 파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뭐 화이트리스트에선 배제한다 해놓고 예. 예. 미국 때문이겠죠. 미국이 이제 그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면 가장 불편한 게 아마 미국일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을 경유해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 정보를 받긴 받는데 네. 거치지 않고 그냥 한미일이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직거래를 체제. 할수 있게. 그렇죠. 네. 예, 한미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겨우 만들어서 붙여놨거든요. 네. 그 한미일 삼각동맹이 꽤 오래된 동맹인데 한일 지소미아는 불과 이제 한 3년 전에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2016년 11월로 그렇죠. 3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 수건 사업 오래된 수건 사업이 이루어져서 그게 3년 만에 지금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죠. 네. 그 일본은 아마 그런 미국의 입장, 그래 미국이 자기 편을 좀 들어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이제 지소미아 파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일본이 안보 문제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럼 안보 협력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죠. 근데 모든 외교 협상 카드는 쓰기 직전까지가 가장 효과가 큰 것이죠. 그래 앞으로 한 달 동안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죠. 네. 한 달 동안 계속 파기할 듯 안 할 듯 이제 아마 밀고 당기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유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왕이 만들어진 거고 어제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은 러시아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하고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을 지그재그로 비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 비행하는데 일본 측에 걸려 있는 정보들은 또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지소미아 상태에서는 그냥 원활하게 요청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없으면 그것도
미국을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자산으로도 파악을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러시아의 그렇군요. 의도를 분석할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뭐 좀 실무에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전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원활하게 쓸 수 있을 때는 네. 원활하게 쓸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16년 이후에 네.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에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많은 뭐 도움을 받았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정보 교류의 양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득이 있었는지 득이 네. 있었으면 폐기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뭐 네, 네. 득이 없었으면은 뭐 폐기할 듯 말할 듯 하다가 폐기하는 거죠 끝에. 근데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 많이 할 때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본하고 정보 교류를 그때 한 17건 막 하고 막 그랬다고 네네. 하는데 그때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그걸 이제 우리 정보 당국에서 객관적으로 좀 정량화시키고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게 정부 일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진다면은 뭐 사실 주로 북한에 관한 정보를 그렇죠. 그걸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뭐 있으면은 뭐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 뭐 언젠가 여러 가지로. 쓸 때 있으면 또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자보자가 왔는데 요새 좀 위태위태하다고 네. 위치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뭐 문자 해고도 아니고 트위터 해고를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틸러슨은 그 옛날에 틸러슨 국무장관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얘기 많이 듣기는 했거든요. 위태위태하다고 하는 건 예전부터 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워싱턴에서 후임자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2명인가 나왔어요. 벌써 후임자 얘기가. 그 맥그리거 장군하고 뭐 와델 와델, 장군인가 두 사람이 다 근데 공교롭게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관련이 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 와델 같은 경우는 폼페이오 장관이랑 그쵸, 친하거든요. 그쵸, 친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방장관 신임 국방장관 된 에스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랑 좀 그렇죠. 친하고. 그쪽하고 친하고 또 그 지금 트럼프 보좌관이 멀베인이 그 비서실장 대행하고 별로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안 좋은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워싱턴 정가에. 그래서 거기서도 또 이제 견제가 좀 들어오고 이번에 지금 과연 아무리 천하의 볼턴이라도 잘 타고 넘어갈 수 있을까? 오직 트럼프만이 알긴 알겠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단기적으로는 조금 유지는 하긴 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볼턴 보좌관도 좀 필요한 말이거든요. 좀 강경한 뭐 메시지를 던지거나 할 때 딱 내세우기 좋은 카드죠. 볼턴 보좌관의 존재 자체로 충분히 협상 카드로 이제 상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직 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문제 같은 데서 좀 사고를 치고 있긴 하지만 책임지고 불끄라라고 하면 또 볼턴만큼 또 열심히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볼턴이라고 하는 말을 장기판의 말을 언제까지 쓰겠다고 하는 건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 좀 아는 문제인데 네. 우리와 관련해서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비건 대표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뭐 온건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 말을 지금 한반도에는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볼턴 보좌관은 직접 한반도 문제, 비핵화 문제에 지금 네. 투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볼턴 보좌관 온 것도 네. 사실 비핵화 얘기는 지금 거의 쑥 들어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 얘기나 한일 갈등 조정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전면에 나서 있죠. 그래서 좀 미국의 급한 불을 좀 끄고 오라는 게 아마 볼턴 보좌관의 이번에 맡은 임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보통은 미국에서 이렇게 한번 그 부자진이라든지 내각이 구성이 되면은 한 텀을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죠. 다. 네. 이렇게 많이 바뀌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매티스 장관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고 그렇죠. 자기 그 부부장관으로 매티스 장관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자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 갖다 네. 쓰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매티스 장관이랑 사이가 막판에 안 좋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좀 좋아했다. 볼턴 보좌관을 뭐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은 뉴스랑 화제를 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볼턴 보좌관이 인물은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네, 들긴 아주 참 합니다. 오래 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소식하고 왜 왔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신병 문제까지 네,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색다른 시선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을 모셔서 그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요즘 강력범죄 홍수 속에서 활약상이 돋보이는 프로파일러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일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일용입니다. 네, 교수님 국내 1호 프로파일러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국 경찰의 프로파일링이 도입이 된 것이 네. 2000년 2월 9일입니다. 아. 그때 첫 발령이 나면서 제가 2017년 네네. 퇴직할 때까지였으니까 만 17년을 만 17년 동안 네.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원래 형사로 근무를 하셨죠. 사실 이제 바로 직전에는 CSI로 한 7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네네. 그 이전에 이제 형사로 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현재 한국 국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현직 경찰관 프로파일러들이 32분이 계시고요. 32분. 네. 네. 각 지방청에 나누어져 있어서 경찰청과 지방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링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 영화 네, 네, 뭐 네. 이런 영향이 좀 크죠. 그 CSI라든지 막 그래서 정확하게 프로파일링이 뭘까? 프로파일러는 무슨 일을 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확히 뭐 하세요? 프로파일러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서 우선 네, 네. 알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파일러들은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에 투입되는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 범죄가 네. 동기가 뚜렷한 범죄에서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로 바뀌어 가면서 그 범죄자의 동기나 또 심리를 분석하는 네. 과학수사 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범죄 동기가 뚜렷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건들, 뭐 살인 네. 사건이든 뭐 이런 상해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면식범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아는 사람들, 뭐 친지 혹은 친구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90년대 초 중반까지는 네. 한국 사회 범죄가 이제 치정, 네, 원한 이런 경우에 살인이 일어나고 네, 그 이후에 특별히 살인이 저질러지지 않는 사회였었죠. 네,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소위 뭐 지존파, 막가파 이렇게 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과연 이들이 어떤 유형이고 네.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나타나게 된 그렇군요.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가 굉장히 좀 더 폭력적이 된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좀. 뭐 어떤 이제 좀 변화되고 네. 있는 건데요. 그 감정이 이제 마구 표출되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묻지마 공격. 그래서 묻지마 어떻게 살인. 보면 이제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가 좀 범죄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씁쓸하네요. 그렇게 그래서 듣고 사실 뭐 보니까. 저 같은 프로파일러들이 별로 네. 할 일이 없어야 예, 좀 사회가 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프로파일러라든지 뭐 이 CSI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많이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수정 교수님, 네네네. 예, 잘 아시겠지만 뭐 표창원 지금 네. 의원님이라고 네. 해야 되죠. 이수정 교수님 좀 다르신 거죠? 그렇죠. 지금 프로파일러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이 네. 일단 심리학자인가 네네. 과연 프로파일러가 그렇다면 범죄 심리학자와 프로파일러의 차이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의아해하시고 참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이수영 교수나 표창원 의원 같은 분들은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범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네네.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는 학자들이고 네. 그 연구된 분야들을 지금 발생한 사건의 현장에서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다.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 혹은 범인이라고 이제 작은 네. 사람들하고 만나실 거 아니에요. 대면에서.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제 진술하는 걸 들으실 텐데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묵비권처럼 그렇죠. 계산해서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같이 말을 안 해요. 정말요? 같이 말을 안 하면 네. 이 친구들은 사실은 뭐 그 자기 범죄를 끝없이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 스스로 말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말을 안 하고 같이 네. 먼저 말을 시작을 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말을 잘해서 설득시킨다기보다는 잘 듣는 것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막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그럼 거짓과 뭐 진짜 진실 그걸 어떻게 그걸 구분하시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면담을 하는 프로파일러가 있고 네. 바깥에서 그 장면을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긴장된 표현을 할 때 어떤 뭐 매너리즘이 있는가, 이 사람 표정이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합동으로 분석을 해서 네네. 사건을 진행하고요. 대부분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자백을 받는다든지 네. 또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면담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범죄를 다 밝힌 상태에서 프로파일러가 과연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네. 이 동기를 밝히는 면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교수님이 맡으셨던 사건에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가장 인상적이었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 사실 뭐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맨날 많이 받으셨을 것 받았는데 같아요. 사실. 모든 사건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사건 한 장면이 늘 머릿속에 있지는 않지만 네.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장면들이 항상 떠오르죠. 그래서 저는 퇴직할 때까지 한 1,500건 이상의 현장을 나갔는데요. 이제 전국 각지의 사건들의 네. 현장이었었는데 퇴직을 하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그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뭐 경기도를 지날 때는 그때 내가 이런 사건으로 여기에 왔었지. 대전쯤 지나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피해자들이 기억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게 뭐 사실 전 뭐 좋은 즐겁거나 질문은 그러지는 아니네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네네네 그렇죠. 교수님께서 네. 그래도 이거는 뭔가 이거 있어 하고서는 밝혀내신 거. 그거는 사실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여러 건이 있는데요. 특히 정남규라고 하는 2004년도에 있었던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 범죄자가 검거될 때 연쇄살인을 저질렀지만 네. 체포되는 시점에서는 단순 강도 미수로 체포가 됐거든요. 이 연쇄살인범인 줄 모르고.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네. 단순 강도 미수로만 체포가 됐기 때문에 그 사건만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아마 1, 2년 안에 나왔을 거예요. 출소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체포가 되었을 때 그 한 2년 동안 분석한 자료들을 수사팀에 제시를 해주고 이 사람은 강도 미수가 아니고 네. 연쇄살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사실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다라고 좀 뭐랄까요? 그걸 알아낼 수 있었던 네. 그 데이터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런 건 그렇죠. 어떤 거였어요? 이제 행동 특성들을 분석하고요. 범죄자의 네. 행동, 그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 대한 의미들에 대한 분석. 그래서 굉장히 들으시는 분이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거는 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행동을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범행 도구를 썼고 또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변화되었나 이런 이제 일련의 행동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 사건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들을 다 연관성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네. 찾아내게 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범인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를 프로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프로필을 거군요. 하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작업을 프로파일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막 컴퓨터로 막 이렇게 해보면 뭐가 쭉 많아갖고 네. 나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남구 같은 경우는 어떤 특성이 있었나요? 범죄 행동이 굉장히 잔혹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가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분석해야 네네.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범죄자는 특징적으로 범행 초기부터 노상에서 밤늦게 이제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네. 단 한 차례도 등 뒤에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돌려 세워서 얼굴을 보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 건가요? 어떻게든 자기 얼굴을 보지 숨기고. 못하게 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인데 네. 오히려 돌려 세우고 또 밝은 가로등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행동 패턴을 이제 포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검거되어서 나서 보니까 왜 그랬느냐라고 네네. 표현할 질문을 했더니
나는 피해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보는 것이 네네. 즐거웠다 이런 그 범행의 자기 동기 원인을 밝히죠. 이제 그럴 때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행동 특징을 나타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희룡 교수님께서는 정남규가 잡힌 다음에 사실은 단순 강도로 잡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뭘 보고 이거는 단순 강도가 아니다 예.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뭘 보고 그게 그러셨나요? 거의 제가 그 범행 현장에서 한 2년 동안 네. 그가 저지른 범죄 현장 장소들을 끝없이 다니면서 그의 행동 특성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범행 도구가 바뀌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흉기를 사용하다가 둔기로 바뀌었는데 네. 그 바뀌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범죄자들은. 그런가요? 그래서 범행 도구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바뀌어가는 범행 도구들의 흔적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도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들을 분석을 해서 네. 이제 강도상의 미수로 체포됐을 때 이 범행 도구를 썼다면 이건 기존에 있어 왔던 범행 도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네네. 판단이 돼서 제가 만나러 갔는데 한눈에 그동안 2년 동안 추적을 했던 그 범인이구나.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네, 서로 알아보죠. 서로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라는데 그 범인의 집에 압수수색을 갔는데 그날 제가 이제 수사관들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갔는데 제가 언론에 인터뷰해 놓은 장면을 스크랩을 해놨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 사진을 갖고 있는 것을 제 손으로 압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범죄자들이 또 추적하는 수사관을 모니터링하고 공부하고 있구나. 소름 끼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런 관련된 논문도 네. 쓰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흉기가 둔기로 바뀌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특히 살인, 네네. 그다음에 성범죄, 방화범죄들은 자극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점차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도구에서 점차 큰 도구로 바뀌고요. 또 상처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위협적인 도구로 점차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되면 지금까지의 자극보다 이 범인은 더 큰 자극을 원하는 단계로 넘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착을 하게 되죠. 뭐 말씀만 들어도 너무 끔찍한데요. 네, 너무 잔혹한 일들을 네. 많이 해서 그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근데 항상 그 현장에도 가시고 또 범인을 만나시고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신변 위협도 받으실 것 같고 휴대전화 번호 같은 거 막 바꾸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투입됐던 사건들, 그러니까 만난 범죄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960명 이상이니까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 한 10년, 20년 이내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 또 경찰관으로서 범죄자를 두려워한다는 것도 뭐 이치 맞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범죄자의 집에서 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이 됐을 때는 저보다는 이제 뭐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남아 있었죠. 그러셨구나. 가족들한테 진짜 좀 그럴 때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미안하죠.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사실 뭐 그게 그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한 뭐 매뉴얼처럼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극복을 하는 그 배경이 동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없는 사건에 투입된 그 이야기들을 끝나고 나면 이제 동료들하고 저는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뭐 호프 미팅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반드시 한두 시간 가지거든요. 이때 나 혼자 정말 여기에 이 좀 끔찍한 사건에 투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야. 너도 같이 있었잖아. 라고 하는 서로의 어떤 심정의 지지감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근데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며칠 동안 굉장히 고민하고 일을 하셨는데 정말 지쳐서 집에 가면 쓰러져 잠을 잘 것 같지만 잠이 안 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긴장 상태를
같이 동료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그렇군요. 네, 끝내죠. 글쎄 뭐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저희도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도움만 받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험한 순간 그리고 정말 끔찍한 범죄 현장 이런 데 다니시면서 그 범죄를 수사를 이제 하시고 또 범죄를 풀어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새는 또 프로파일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프로파일러가 어떤 그 만능 키처럼 네네. 모든 범죄를 다 해석하고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네. 범죄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네.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네. 조금 다르지만 뭐 코난 뭐 이런 만화 영화 보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어떤 길을 가야 된다,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현재는 경찰에 경력 채용을 할 때 심리학과 네네. 사회학을 전공한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꼭 그런 학문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폭넓은 자기의 그 다양한 역량을 이제 키워서 네. 경찰이 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범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서에서 일을 좀 하고 난다면 네네. 오히려 더 프로파일링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직업의 세계를 좀 알아봤는데요. 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어둠의 세계에서 묵묵히 일해주고 계시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희룡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cience News. 네, 과학 의료 이슈를 짚어보는 사이언스 뉴스. 바람이 너무 좋았어요. 네, 강양구 이과 전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나오시기 전부터 팬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가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드려야 되나요? MYFH20님. 네, 강양구 기자님 나오실 차례하고 그리고 느낌표를 4개를 쪄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환영을 하시는구나. 소수의 마니아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네. 갑니다. 그런 네, 분들은.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지난 주말에 이 뉴스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달 착륙? 네, 달 착륙 50주년이었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도 굉장히 많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쏟아냈는데 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21일이었죠, 정확히는. 이제 정확하게 그 표준시로 따지면은 달에 착륙선이 착륙한 건 20일이에요. 7월 20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한 6시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발자국을 남긴 건 21일입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네, 그 차이가 있어요. 네. 몰랐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표준시로 20일 밤에 네. 달에 착륙을 한 다음에 6시간 정도가 지나서 닐 암스트롱이 딱 한 발자국 디뎠을 때는 7월 21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는 달에 도착했다는 20. 그리고 20. 달에 발을 디딘 것은 21일. 21일. 그래서 뉴스가 어떤 뉴스는 20일, 어떤 뉴스는 21일로 이제 표시가 된 것도 이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겠네요. 네, 왜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달 착륙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딱 있어요. 원래 3명이 갔는데 네, 3명이 갔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거의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닐 암스트롱만 암스트롱. 기억을 하고 그 더 슬픈 사실은 뭐냐면 3명 중에서 닐 암스트롱을 포함한 2명은 달에 발자국을 남겼는데 네, 버즈 뭐였죠? 네. 버즈 올드린. 버즈 올드린. 나머지 한 명은 돌았잖아요. 돌았어요. 계속 하고. 달을. 네. 근데 셋 중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셋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바로 그 우주선 안에서 돌고 있었던 돌았던 마이클 분들. 콜린스. 마이클 콜린스.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이미 그 시점에 달을 이제 2번째 갔던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달을 한번 가서 네네. 갔었고 그다음에 11호는 그래서 이제 사령사원의 지휘자 역할을 하면서 그렇군요. 네, 거기서 이제 지휘를 하면서 돌았던 거죠.
그럼 네. 17호의 사령관 한 번 더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거절했다고. 거절했죠. 예. 나 저라도 안 가요. 한 번, 두 번 갔으면 됐지 뭘 또 가. 그리고 그 우주여행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우주여행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건강하시지 못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우주 방사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암에 걸리거나 아니 원인 불명의 질환에 걸렸던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해리 콜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이클 콜린스. 콜린스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도 진행을 하고 뭐 회고록 같은 것도 쓰고 그랬죠. 맞아요. 네네. 저도 그 회고록이 기억이 나는데 읽다가 말았어요. 영어로 돼 있는 거라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닐 암스트롱이 했던 얘기죠. 한 사람의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네, 미리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순간적으로 그 그러니까요. 멋있는 말이 그렇게 나올 생각날 리는 수가 없어.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말 많이들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글쎄 뭐 달 착륙을 한 지 인류가 달 착륙을 한 지 벌써 50년이 됐다.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그 얘기를 하세요. 한국은 언제 가나? 네. 네, 한국은 언제 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원래 박근혜 정부 때 계획대로라면 네. 2020년에 내년에 네네. 달 탐사선을 발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실제로 2020년까지 달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탐사선을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네네.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약간 이제 일정이 좀 미뤄진 감이 있고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제가 오늘 네.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미뤄졌을까요? 일단은 달에 이미 50년 전에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달에 가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이미 50년 전에 이제 사람을 달에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술, 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네. 하나는 달 탐사선을 탑재해가지고 일단 우주로 쏘아올리는 로켓 기술이 발사체라고 필요하고요. 해야 되나? 발사체. 네. 발사체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발사체에 탑재된 탐사선을 달까지 보내고 그러면 달까지 보낸 다음에는 또 달에 착륙하는 기술이 네. 필요할 것 아니에요. 착륙까지 했다가 다시 이제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그런 일련의 프로젝트를 이제 다 완벽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달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다 가지고 네. 있다라고 한 건데 사실은 기술 자체는 50년이나 된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이제 국산화할 만큼의 준비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가지고 네. 예를 들어 발사체는 뭐 러시아라든가 미국의 네네. 발사체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사의 협조를 얻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협조를 얻는 등의 방식으로 돈만 막 투자를 하면은 아마 태극기가 박혀 있는 탐사선을 달까지 보내는 건 문제는 네. 아닐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그 생각은 저는 들긴 네네. 해요. 50년 전에 갔다 온 달이게.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뭐 그런 의미도 있었잖아요. 냉전 시대였고. 맞습니다. 당시 소련이 먼저 보냈잖아요. 네. 가가린 전에 이미 강아지도 보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주 개발에서 계속 미국이 한 걸음씩 뒤처졌기 때문에 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가 가기 전에 달은 어쨌든 간에 미국인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그쵸, 예. 엄청난 자원을 이제 투자를 투자해가지고 69년에 달에 사람을 보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물론 이게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것이 네. 앞으로 굉장히 이제 국방이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달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생각은 조금 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일단 달에 많은 사람들이 약간의 로망을 가지고 있어. 있기 때문에 이제 2020년 12월까지 탐사선을 발사하고 네. 그다음에 달에 착륙하는 것을 2030년 이전에 달에 착륙을 시키겠다라고 일정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무인 탐사선이에요. 사람을 안 보내고 무인으로. 사람을 안 보내고 일단은 무인 탐사선 네. 계획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잡혀 있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데 집착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네. 중국은 이미 올해 초에 달 뒤편에 이제 무인 탐사선을 창호 4호를 네. 착륙을 시켰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중국은 분명히 중국인을 태워서 달에 보내서 오성원기를 꽂는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제가 진행자분이랑 그리고
이 청취자분들에게 질문을 공통으로 드려볼 건데 올해가 달에 인류가 처음 발자국을 남긴 지 50주년 되는 해잖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달에 간 건 언제일까요? 저는 알아요. 아십니까? 아마 네. 청취자분들은 아마 청취자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개 갸우뚱갸우뚱 하실 거예요. 네.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막 이럴 텐데 72년. 네, 72년 1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69년에 시작해서 만 3년 정도 달에 한 6차례 정도 사람을 보내다가 7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보내고 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폴로 17호였죠. 그게 아폴로 17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즈음은 달에 발자국을 남긴 지 50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달에 발을 밟은 지도 50년이 거의 가까운 50년 시점이기도 되는.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왜 50년 동안 안 달에 보냈을까? 사람을 안 보냈을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비용을 들여서 달에 사람을 보냈었는데 처음에 그 닐 암스트롱이 발자국을 남길 때 그 이벤트 쇼를 네. 제외하고는 관심도 갈수록 떨어지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에 사람을 보내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밖에 없고요. 이제 과학계 안에서도 과연 유인 우주 탐사선 특히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게 그 이벤트로서의 효과 외에는 그렇죠. 의미가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기술이 맞습니다. 발달했다 하더라도 다시 지구군으로 진입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주 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무인 탐사선을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학 연구랑 연계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낫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굳이 달이어야 하느냐라는 목소리도 화성을 있어요. 가지. 이제 궁극적으로는 화성인데 네. 놀랍게도 세계적인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좀 그 반일감 좀 고조돼가지고 이 얘기하면은 약간 불쾌해 하실 분들도 계실 과학인데요, 것 같은데 뭐. 네. 과학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일본의 동향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일본이 굉장히 우주 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에 별로 집착하지 않아요. 대신에 일본은 소행성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이요? 소행성이요. 왜요? 그래서 최근에 소행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착륙도 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샘플도 지구로 가지고 온 적도 있어요. 그냥 보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일본은 네. 계속해서 순수한 과학 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뻥치시네.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네. 많은 과학자들이 소행성에 희토류 같은 지구에 희귀한 광물 자원이 많을 거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과학계 전문가들이 일본이 저렇게 소행성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소행성의 자원을 선점해서 활용할 가능성 같은 것들을 모색하는 게 그래서 아닌가. 소재 안 팔려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달에다가 네. 그 우주기지나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네. 소행성에다가 우주기지를 건설해서 소행성에 있는 자원도 활용하고 나중에 이제 우주 개발을 교두보로 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네. 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중국이라던가 이런 나라가 막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막 시도를 할 때 일본은 나는 달 같은 데 별로 관심 없어. 소행성. 그러면서 소행성에 지금 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우주 개발이라는 게 또 달에 사람을 보내고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네. 사실은 그게 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그렇죠.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그러네요. 면에서는 일본의 행보는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행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꽃보다 TBS님, 강양구 기자님, 달에 토끼가 살 수 있나요? 네, 달에 토끼 살 수 없습니다. 네, 1969님, 달 착륙이 사기란 얘기가 많은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달 착륙이 사기라면 네, 저는 이제 그 음모론이 계속해서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5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네. 한데 입을 모아서 비밀을 지킬 수 있다? 라는 그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이서만 비밀이라고 해도 금방 새 나가는데요. 그렇죠. 네네. 네, 마지막으로 AWOL님, 강양구 기자님 안녕하셨습니까? 날이 많이 덥습니다. 강원도 양구도 지금 많이 더운가요? 라는
아재 개그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름이 양구인데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을 하신대요. 근데 네, 기자님 근데 제가 나오실 양구를 때마다.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저희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지금 양구는 섭씨 26도, 습도는 88%, 많이 덥진 않지만 매우 습하다고 합니다. 네, 강양구 기자님 모시고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서여수 뉴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주에 제가 없지만 네. 네,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라고 닐 암스트롱이 얘기를 했죠. 인류는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도약을 하기도 하지만 또 대책 없이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인류가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싶은데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스콧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끝없이 과거 속으로 물러나면서. 네, 색다른 시선 내일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